쪽부터 가는데 500쪽에 있는 그 부동산 이용 파트는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할게요. 그 시험에 안 나오는 파트입니다. 508쪽으로 넘어가면 부동산 개발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8 일단 펴시고요. 자, 부동산 개발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론은 그 난이도가 높은 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공부하셔도 되는 그런 파트고 수험 초반부보다는 이제 후반부 쪽에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면 그런 되는 파트입니다. 원래는 4개 파트가 있습니다. 부동산 이용하는 파트가 있고요. 부동산 개발, 그리고 부동산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마케팅, 이렇게 해서 총 4개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이용 파트는 이제 안 나올 확률이 많고요. 개발은 한두 문제가 꼭 나오고, 관리도 한두 문제가 꼭 나오고, 마케팅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총 5개 정도 나올 건데, 그러면 이제 개발로는 이용 파트는 진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문제풀이 가서 그냥 가볍게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되는 파트고, 개발하고, 관리하고, 마케팅하고, 이렇게 3가지가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부동산 개발은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일련의 행동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행동들과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조성하는 활동들을 우리는 합쳐서 개발이라고 합니다. 개발은 꼭 건물 짓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토지 자체의 개량도 개발에 들어갑니다. 개발을 할 수 있는 주체, 3가지 주체가 있는데, 첫 번째 공적 주체가 있어요. 국가, 지자체, 공사. 얘를 1섹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적 주체가 있어요. 개인, 기업, 조합. 이거 2섹터라고 하고요. 얘네 둘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제3섹터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국가, 지자체, 공사 등의 공적 주체는 1섹터구나. 개인, 기업, 조합 등의 사적 주체는 2섹터구나. 3섹터 개발은 공동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주로 국가 등은 행정적인 부분, 인가, 허가 같은 부분을 담당하고 민간은 이제 기술을 대는 활동을 담당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 3섹터 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개발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5단계가 있고 7단계가 있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5단계보다는 좀 이따 진행할 7단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5단계는 첫 번째가 계획 단계가 있습니다. 계획. 두 번째는 협의. 세 번째는 계획인가. 그 다음에 시행. 그리고 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5단계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획. 협의인가, 시행, 처분. 그래서 계획, 협의인가, 시행, 처분, 계획, 협의인가, 시행, 처분.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제가 방금 따라하라고 했을 때 따라 하신 분도 계시고 안 따라 하신 분도 계신데 그 따라하라고 할 때는 진짜 따라 하는 게 좋아요. 안타까워서 드릴 말씀입니다. 진짜 안타까워서. 왜 안타깝냐면 제가 지금 방금 계획, 협의인가, 시행, 처분, 계획, 협의인가, 시행, 처분을 따라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 지문 만약에 요거 2개 바꿔서 나왔다고 쳐봐요. 부동산 개발의 5단계는 계획, 인가, 협의, 시행, 처분이다. 그러면 이 지문을 읽다 보면요. 걸려요. 딱 걸려. 뭐 걸리냐면 이게 그냥 걸려. 그리고 틀렸어. 이거는 무조건 틀렸어. 그럼 맞는 건 뭔데?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어색하고 틀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할 때마다 저랑 계속 개발로만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의 5단계를 계획협의인가 시행처분, 계획협의인가 시행처분, 저처럼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없지만 나올 때마다 계획협의인가 시행처분, 계획협의인가 시행처분을 암기해놨는데 혹시 시행이 3번째 나왔어. 그러면 계획협의 시행인가 처분 걸려. 계획협의인가 시행처분 안 걸려. 부드러워.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한 4-5개 정도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확실히 답이다라고 체크하는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20개를 넘지 않습니다. 때려주기도 이게 답이야. 20개를 넘지 않습니다. 근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24개란 말이야. 4개는 어떻게 맞추냐면요. 이거 답 같은데 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때 감각이 있는 분들은 그게 진짜 정답이고요. 감각이 없는 분들은 그게 답이 아니고 다른 게 답이에요. 그 감각은 어떻게 길러지냐면요. 자꾸 보고 입으로 토리내서 읽어보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따라하라고 할 때는 따라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감각이 길러집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랑 입에 이걸 붙이는 사람들이랑은 분명히 나중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수업을 할 거니까. 내가 좀 안타까워서 드릴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여자분들은 따라하자 그러면 잘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홍도가 원래 좀 여자분들이 좀 좋아요. 반응도 좋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남자분들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40대, 50대 중년 남자분들이 강의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잘 안 따라 이렇게 수업 분위기에 딱 동화돼서 잘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또 나중에 친해지거든요. 친해지면 그런 분들이 나중에 더 친하게 지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합격자 모임표도 작년 합격자 모임표도 끝까지 남아서 집에 못 가겠던 사람들이 40대, 50대 중에 남자예요. 내가 대리운전 불러놨거든요. 대리운전 불러놓으니까 자기 돈 주고 대리운전을 집에 보내버리더라고. 잡혀가지고 해 뜰 때까지. 나중에 결국 더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더 친하게 지내시기는 그때 친하게 지내실 때 물어봅니다. 내가 아니 왜 초반에 그렇게 강의할 때 열심히 안 따라하시고 그랬던 겁니까? 쌤 정말 죄송하다.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도저히 내가 따라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내가 그랬었다. 그게 대수인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입을 꼭 다물고 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1년 만에 딱 합격하는 게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키는 길입니다. 입은 꾹 다물고 있었어. 그럼 자기 남들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켰다고 생각했지? 근데 시험에 불합격해버렸어. 그럼 한순간에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키는 길은 어떤 방법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강의하는 사람이 하자 하면 요거나 온몸을 한번 맡겨보시고 한번 따라하자고 할 때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처음부터 학원 오지 말든지 혼자 공부하든지 그렇게 원래 독불장군 성격이었으면 근데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듣겠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함이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학원에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하자고 했을 때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이 정도 듣고 나면 찝찝해서라도 따라하겠다. 그죠? 좀 미안해서라도 한 번 더 해볼게요. 계획협의인가 시행처분 시작. 계획협의인가 시행처분. 한 번 더. 계획협의인가 시행처분. 계획협의인가 시행처분. 시험 잘 나오는 질문은 계획 다음에 인가를 바로 내버려요. 계획 인가를. 그리고 협의 시행처분으로 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 다음에 협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가를 받아야 그리고 시행처분 5단계를 거칩니다. 이걸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부동산 개발의 7단계예요. 개발의 7단계. 7단계는 첫 번째 구상 단계로 시작을 해요. 구상, 생각하는 단계죠. 두 번째는 전 실행 가능성의 분석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부지 매입 단계. 부지 매입. 부지 매입. 네 번째가 실행 가능성의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돈 빌립니다. 금융. 짓습니다. 건설. 팔아먹습니다. 마케팅.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7단계는요. 따라 보실까요? 구전부실. 금건마. 자, 구전부실의 금건마가 부동산 개발의 7단계입니다. 간혹 시험에서 부동산 개발의 7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구전부실 금건마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암기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입으로 전해지는 동화를 구전동화 그래요. 입으로 전해지는 동요를 구전동요 그러고 자, 기록에 의해서 전해지면요 상당히 정확하거든요. 근데 입으로 전해지는 건 아무래도 조금 부실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구전은 부실하다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구전은 뭐하다? 부실하다. 선생님 그러면 구전 부실은 정확히 알겠는데 근거만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럼 모르겠어요. 근거만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암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구전은 부실하고 근거만은 모르겠다.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전부실의 근건만데 안타까운 건 심해 구상 단계 대신에 아이디어 단계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그랬더니 이게 그건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구전부실 근건만으로 암기하는 방법 하나랑 암기하는 방법을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전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대신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진짜예요. 그리고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대신에 타당성 분석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자, 일단 들어보세요. 구상으로 시작을 해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근건마로 끝나요. 구상으로 시작을 해서 근건마로 끝나고 중간에 3단계는 부지 매입을 기점으로 해서 전 실행이 있고요. 실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이 있고 없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지 매입 전으로 해서 예비적 타당성과 타당성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적이 있고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근것만 하시면 틀리게 안 나오거든요. 단어가 바꿔서 나오질 않는다고요. 앞에 4개는 단어가 바꿔서 나오기도 한다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로 시작한다? 구상 아이디어로 출발한다. 구상 아이디어로 출발해서 뭐로 끝난다? 근것만으로 끝난다. 그럼 중간에 3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짐의 빌기점으로 전실행의 실행이에요. 예비적 타당성의 타당성입니다. 그러면 부짐입 전에 하는 타당성이 예비적 타당성인데 이건 타당성을 따지더라도 계략적으로만 따지고 구체적으로 따지진 않죠. 근데 부짐입이 끝나고 나서 진짜 타당성 분석할 때는 구체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따집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마케팅은 두 가지를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매도하고 임대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임대 활동이 특히 중요하겠죠. 그죠? 네. 임대 활동은요.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실시해서 중요 임차자들을 사전에 확보하는 게 좋아요. 중요 임차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요 임차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박 임차자라고 불러요. 정박 임차자. 그러면 중요 임차자, 정박 임차자가 뭔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병원이나 은행 같은 애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병원이나 은행 같은 애들은 한번 입지를 하면 좀처럼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박 임차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얘네들은요. 하나 임대가 돼놓으면 다른 공간 임대 나먹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 유동인구를 상당히 많이 몰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병원, 은행 있으면 옆에 약국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임대 공간 임대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지는 겁니다. 옆에 편의점도 생길 수 있고 식당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 유동인구가 몇 명인데요, 그죠? 은행이나 병원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초기부터 마케팅을 실시해서 사전에 확보해 놓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건물이 채 지어지기도 전에 아직까지 이제 건물 공사하고 있는데 플래카드 하나 붙어가지고 여기는 뭐 무슨 은행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여기는 무슨 병원이 몇 월부터 진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마케팅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 확보해놨으니까 다른 임차인들 빨리 입지 결정 서두르세요 하는 일종의 마케팅 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렌트풀이라고 있어요. 렌트풀이. 렌트풀이는 그 임대료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렌트풀이. 병원 같은 애들은 심지어 6개월이나 1년 정도 임대료를 안 받고 임차 모집하기도 합니다. 병원 같은 애들은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득이에요. 왜냐면 일단 얘들 한번 입주하면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동인구 많이 몰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얘가 들어섬으로 해서 다른 임대 공간들을 임대해 먹기가 정말 좋잖아요. 일단 고정적으로 무조건 약국 같은 거 들어올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앞으로 건물주 하실 분들은요,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병원이나 은행 자리들은요, 병원, 은행 자리들은 그런 자리가 될 만한 상권이 형성되는 곳에서 건물을 지으실 분들은요, 요런 애들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 그래서 임대료를 6개월이나 1년 정도 접어주고 렌트풀이 하고라도 사전에 확보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 건물 하나씩은 지을 예정이잖아요. 우리 건물주 되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요거 기억하셨다가 초기부터 마케팅해서 사전에 중요 임차자들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 부동산 마케팅의 부동산 개발의 7가지 단계가 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느냐.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법시비라고 있는데 법적 위험이 있고요. 시장 위험이 있고요. 비용 위험이 있습니다. 암기할 때는 법으로 시비를 가려보자 이렇게 암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험에 어떻게 하면 나온 적이 있냐면 법적 위험이 공법적 위험과 사법적 위험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소유권 관계 또는 토지 소유자의 민원 이런 것들이 사법적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이런 것들이 공법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용 규제는 공법적 위험이고 토지 소유권 그 다음에 민원 이런 것들이 사법적 위험이 되는 겁니다. 개발하다 보면. 그러니까 공법적인 위험이야 정부가 규제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편하고요. 사법적 위험은 우리 지금 학원 옆에 건물 짓고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제가 가서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너무 시끄럽 짓지 마라 막 이렇게 들어 누워버려요. 그런 거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못 져, 그럼 저거. 저 못 짓습니다. 들어 누워버리고 막 그래버리면. 우리가 워낙 젠틀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사법적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험에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소유권 관계가 공법적 위험이고, 이용 규제가 사법적 위험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법적 위험을 줄이려면요, 조금 비싸더라도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게 좋다.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비용 위험은 어떤 거냐면 추가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개발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걸 위험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근데
10억 주 하면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개발 사업이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11억이 되었다. 추가로 1억이 더 부담되었다. 이게 비용임입니다. 비용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걸 맺으면 돼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일종의 책임 시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개발업자가 이제 그 시공사한테 도급을 줄 때, 야, 너 이 사업 얼마쯤 하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물어보니까 업자가 하는 얘기가 한 10억 정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인플레가 발생하거나 공사기간이 갑자기 길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면 비용이 더 추가될 수도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당연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싫으니까 너 이 개발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맥시멈, 최대 가격을 한번 제시해봐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억 5천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억 5천 너무 비싼 것 같고 11억에 하자. 그러니까 시공사가 콜합니다. 그럼 11억에 계약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개발을 하는 놈은 얼마만 준비하면 되고 11억 준비하면 되고 실제로 추가적으로 얘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갔어. 하지만 처음에 약속했던 얼마만? 11억만 청구하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제시하게 한 뒤 그 이상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계약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입니다. 그럼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어버리면 장점도 있죠. 더 이상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필요 이상으로 처음부터 사업비가 너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공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청구 못한다면 부풀려서 좀 더 높게 처음부터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연구 세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시장 연구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성 연구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연구, 시장성 연구,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수요가 몇 개인지 공급이 몇 개인지를 따져보는 걸 시장 연구라 그래요. 요게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면 매매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시장성 연구라고 하고 이거는 후행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또는 미시적으로 구체적이고 미시적으로 추세를 분석해서 미래 흡수율을 예측하는 게 목적인 게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게 목적인 게 바로 흡수율 분석이 되는데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요 꼭 미래가 나와야 됩니다. 미래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목적은 꼭 미래가 나와야 됩니다. 분명히 과거 추세를 분석하는 건 맞습니다만 목적은 미래가 꼭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몇 개인지 공급이 몇 개인지를 따지는 걸 시장 연구라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가 지으려는 아파트가 30평대 아파트인데요. 이 30평대 아파트에 수요가 1000개가 있어요. 이 지역에. 공급은 800개밖에 없어. 그러면 공급 물량은 800개밖에 없는데 수요가 1000개 있으면 200개 모자라네요. 그러면 이 지역엔 지어놓으면 매매가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다. 그럼 뭐가 있다? 시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과 시장성은 한 끗 차이가 아니라 다른 말이에요.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를 따지는 건 무슨 연구? 시장 연구. 이걸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매될지 안 될지 시장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좋으냐면 시장은 반대말이 없고요. 시장성은 반대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만나는 곳은 시장이고 수요 공급이 안 만나는 곳은 안 시장이고 그런 개념은 없는데 매매가 빈번히 이루어지면 시장성이 있는 거고요. 매매가 잘 안 되면 시장성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요.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를 봐야 매매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따지는 게 먼저예요. 매매될지 안 될지 따지는 게 먼저예요. 수요 공급 따지는 게 즉 무슨 연구가 먼저고 시장 연구가 먼저고 그래야지 시장성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은 금방 배웠으니까 잘 하는데 시장 연구, 시장성 연구 좀 헷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임팩트 있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팩트 있게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수요 공급 따지는 게 뭐? 시장. 먼저 한다 나중에 한다? 먼저. 매매될지 안 될지 따지는 게 뭐다? 시장성. 먼저 한다 나중에 한다? 나중에. 시장을 봐야 시장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처음부터 임팩트 있게 임팩트 강해야 됩니다. 따라서요. 시장과 시장성의 차이점이 뭐예요? 따라해요. 성. 매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매될지 안 될지를 따지는 건 시장 성이에요. 수요 공급을 따지는 건 시장이고 훨씬 부드러워졌죠? 네, 그럼 저를 보시고 수요가 몇 개인지 공급이 몇 개인지를 따지는 건 시장이고 매매될지 안 될지를 따지는 건 먼저 해야 될 건 나중에 하는 건 그 다음에 흡수율 분석이 나오는데 흡수율 분석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미시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1년 동안에 그러니까 2016년도 자료가 줍니다. 2017년도 자료는 아직 없으니까 분당을 가정하겠습니다. 분당 지역에 경기도 분당 지역에 아파트가 10,000채 정도 공급이 됐대요.
만 채가 공급이 됐대. 근데 그 중에서 9,500채는 분양이 되고 500채는 미분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분양되었고 500채는 미분양되었다. 그 분양된 게 몇 프로냐면 95%고요. 미분양된 게 5%예요. 분양된 건 95%, 미분양된 건 5%. 그 분양된 95%를 갖다 우리는 흡수율이라고 부르고요. 미분양된 5%를 공실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수율이라는 말 모르셨던 분들 공실률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 중, 만 채 중 시장에서 몇 프로 흡수되고 95% 흡수되고 몇 개 남았다. 5%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 분당 지역 보니까 흡수 잘 되는 지역이에요? 잘 안 되는 지역이에요? 잘 되는 지역이죠. 나는 분명히 추세를 분석했어요. 맞나요? 추세 분석이란 건 과거 분석한 거예요? 미래 분석한 거예요? 과거 분석한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 지역에 개발 사업을 해도 되겠다는 것을 짐작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은 추세 분석이 맞지만 흡수율 분석을 하는 목적은 미래 예측이 목적입니다. 알겠어요? 흡수율 분석은 추상적이고 거시적이어야 돼요? 아니요. 상당히 지역도 찍어야 되고요. 연도도 찍어야 되고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흡수율 분석은 추세 분석이 틀림이 없지만 목적은 뭐다? 미래 예측이 목적이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는데 먼저라 그랬습니다. 수요가 몇 개인지 공급이 몇 개인지는 봐야지. 예 하지 말고 시장 연구라고 해야지. 주관식으로 물으면 어떻게 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시장 연구. 그랬더니 나중에 매매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뭐예요? 시장성 있다고 바로 투자하지 말고요. 지난 1년간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 이 지역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미시적으로 흡수가 됐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은 무슨 분석이 맞지만 추세 분석은 맞지만 목적은 뭐가 예측이? 미래 예측이 목적이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요거 지금 앉은 자리에서 기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 분석의 단계는 총 5단계입니다. 5단계. 첫 번째는 지역 경제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시장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분석을 합니다. 요 5개를 단계별로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일단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분당 지역에 30평대 아파트 2,000세대를 공급하고 싶은 건설업자입니다. 근데 그냥 건설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분당 봐야 됩니다. 어디 봐야 된다고요? 분당에 거시적으로 모든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못 따지지 모든 부동산을 따지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에 일단 1인당 주민소득이 얼마인지 이 지역의 인구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기반 산업은 뭔지 주변 배후 세대에서 일로 이사 올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거시적으로. 이걸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그 지역부터 따져보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지역경제. 이건 미시적이겠어요? 거시적이겠어요? 거시적으로. 크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서 내가 공급하려는 30평대 아파트에 수요가 몇 개 있고 공급이 몇 개 있고를 보는 거지. 근데 수요는요, 10,000개가 있고요. 공급은 8,000개밖에 없어요. 그럼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지. 네. 그럼 짓기만 지어놓는다 매매가 되겠어, 안 되겠어? 네. 되겠지. 그럼 뭐가 있는 거야? 시장성 있는 거지. 시장성 있으면 투자하겠죠? 네. 절대 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시장성 있으면요, 투자하면 절대 난다고요. 시장성 있을 때는요, 수익이 많은지 지출이 많은지를 봐야 돼. 그제서야 비로소. 근데 보니까 수익이 많아. 그러면 다 따라서 해요. 타당성. 타당성 있다고 판단해요. 돈이 되면. 그때 투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대답하세요. 투자는 시장성 있을 때 한다, 타당성 있을 때 한다? 타당성 있을 때 한다. 그러면 시장성 있으면 뭐 한다? 토스 한다. 토스. 뭐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도 볼 필요가 없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뭐 있으면 하는 건데 타당성 있어요. 시장성 있으면 하는 거 아니라니까. 진짜. 근데 몸도 안 좋은데 진짜 나 죽겠다 진짜. 투자는 뭐 있을 때 한다? 타당성 있을 때 한다. 시장성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자꾸 내 목이 메어오네 진짜. 타당성 있을 때 하는 거라고. 시장성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시장성 있을 때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참 안타까운 분들인데 주로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거 이제 그 기업을 할 때 보니까 그래 관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도 많을 거예요. 줄 서 있어. 저거 괜찮네 저거 줄 서 있네 지금. 그리고 바로 사업 열어버리는 거예요.
줄 서 있다는 거. 이 사람은 뭐만 본 거예요? 시장성만 본 거예요. 뭐를 검토하지 않고.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투자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엄청 장사 잘 된다, 막. 계속 줄은 서 있고. 새벽 3시에 해야 된다? 근데 다음날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되고. 오토바이 배달도 막 하고 해야 된다. 막 넘어지고, 빠지고 막. 근데 돈이 안 돼.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 있고. 돈이 안 돼. 장사 잘 돼. 그리고 막 내 혼자서 손님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사촌의 동생의 뭐 오빠, 언니 다 불렀어. 다 불러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 장사 잘 돼.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는 있는데? 시장성은 있는데,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런 거예요.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돼. 근데 또 돈이 안 될 거야, 아마. 안 될 예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분당 지역에는 예를 들면 평당 2천만 원 받아야지 시공사도 돈이 돼요. 그럼 마지노선이 2천만 원이야. 근데 정부가 여기 최고 가격제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면서 평당 1,900만 받아 그랬습니다. 줄은 서 있어요. 방금 제가 줄 서 있다 그랬죠? 그럼 매매는 될 거니까 뭐는 있는 거야? 시장성이 너 거지. 근데 1,900밖에 못 받겠으니까 수익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는 지출이 더 많겠지. 그럼 타당성이 없는 거지. 그럼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는 뭐 있을 때 하는 거지? 타당성 있을 때 하는 거지 시장성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이해하신 분들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5단계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지역을 거치적으로 분석해 보자. 지역 경제 분석이 끝났으면 내가 공급하려는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따져서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보니까 매매는 되겠어? 시장성 있다고 바로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 돈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 보니까 말 조금만 더 할게요. 판단해 보니까 돈이 돼. 타당성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한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는 타당성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실명에 들어갔을 때 이런 문제를 순서대로 나열하시는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요. 내가 임팩트를 좀 줘서 그렇지. 사실은요. 지역 경제로 출발한다는 것과 타당성 있으면 투자한다는 것은 잘 안 틀려요. 결국 시험은 또 2번, 3번이에요. 막상 실명에 들어가시면 시장이 먼저였나? 시장성이 먼저였나? 지금 집안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나중에 심리학에 딱 들어가시면 뭐가 먼저였지? 그리고 나서 더 근본적으로 시장이 뭐였지? 시장성이 뭐였지? 그런 생각 막 든다니까. 갑자기 이게 의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 이거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 어딥니까? 시장. 걔를 먼저 봐야지. 그래야지 매매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겠지. 매매 될지 안 될지. 시장성, 이게 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시장이 먼저고 시장성이 나중에 한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 상황을 봐야 매매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지. 매매 될지 안 될지를 보고 수요 공급 상황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한 번 더 할게요. 자, 분당 지역을 거시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수요 공급을 따져서 수요가 많은 걸 보니 매매는 되겠어. 돈 될지 안 될지를 따져보니까 돈이 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앞에 거 세 가지를 묶어요, 또. 뒤에 거 두 가지를 묶고. 앞에 거 세 가지를 묶어서 시장 분석이라고 하고요. 뒤에 거 두 개를 묶어서 경제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시장 분석은요. 저 앞에 있는, 그러니까 2번에 있는 시장 분석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단계설과 2단계설이 있는데 그럼 시장 분석을 왜 하느냐? 그냥 들어보세요. 정보 제공,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보 제공을 받고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한 제약 조건을 따지고 계속 들어보세요. 과연 이 사업이 시장에서는 채택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결국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을 따지고요, 부지를 따지고요, 근린 지역을 따지고요, 부지를 따지고요, 수요 공급 상황을 따집니다. 이게 시장 분석입니다. 그에 반해서 경제성 분석은요, 수익성 여부를 따져서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는 분석을 경제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세전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년가 내부 수익률이 나오고요. 투자 가치, 시장 가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 될까 안 될까를 따져가지고요.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분석이 경제성 분석이라고요. 근데 요거는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감각적으로 합니다. 우리 지금 어차피 객관식이거든. 저 따라해보세요.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자, 듣습니다. 자, 문제 낼게요. 다음 중 듣고 계세요? 부동산 개발의 단계를 이렇게 줄 거예요. 부동산 개발의 단계를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으로 구분을 할 때, 그럼 2단계로 구분하겠다는 얘기야. 그때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듣고 계시나? 네. 자, 1번 지역 근린 부지 수요 공급 분석, 2번 제약 조건에 대한 분석, 3번에 정보 제공, 4번에서는 시장에서 채택 가능성, 5번 세전 세후 현금 수지 분석. 정답은?
5번 하신 분들 감각적으로 안 보고 한 거 맞나? 슬쩍 보던데. 슬쩍 보던데.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분석에서는요. 절대로 돈 될까 안 될까 투자할까 말까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안 돼요. 알겠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그 시장 자체에 대한 분석이에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정보 제공받고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수요는 몇 개, 공급 몇 개인데 그리고 저는 지역도 보고 부지도 보고 근린도 보고 그래서 시장에서 채택이 될지 안 될지를 따져서 시장이 채택이 되면 이제 비로소 돈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서 투자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석에서는 돈 될까 안 될까 투자할까 말까 이런 말이 나서는 안 되고 반대로 경제성 분석에서는요 돈 될까 안 될까 투자할까 말까에 대한 내용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걸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 암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놓고 뭐라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외울 거 많지?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해놓고 외울 거 많게 공부를 해놓고 객관식이라는 시험에 어떤 장점을 못 살린 채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할 양은 많아지고 까먹고 지치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근데 시장 분석이 저런 내용이구나. 경제성 분석이 저런 내용이구나. 시험이 그렇게 나온다면 두 개 구분하는 것 정도는 어렵지는 않겠네 라고 구분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공부할 양도 적고 점수도 잘 나오고 옆에서 다들 부러워하고 집안일도 다 보고 주말에 놀러도 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러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더라도 저기 가까운데 100원 없으러 갔다 와야지. 멀리 가면 안 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요 개발의 타당성분석 5단계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암기보다는 감각적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부 암기는 제가 나중에 다 시켜드리거든요. 지금은 이런 게 시장 분석이고 경제성 분석이고 5단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을 분석하는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참고로 한번 기억만 해보시면 될 거고요. 이번에는 진짜 부동산 개발의 어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부동산 개발은 신개발이 있고 재개발이 있는데요. 우리 부동산 재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라서 개론 시간에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는데 재개발을 시행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방법. 재개발을 시행 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면 재개발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전 재개발, 두 번째는 수복 재개발, 네 번째는 계량 재개발, 네 번째는 철거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유형은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계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보전 재개발은 재개발의 분류 중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재개발을 보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수복 재개발은 현재 대부분의 시설은 그대로 보존하고 여기 보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노불량화된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입니다. 계량 재개발은 여기다가 확장하고 개선시키고 첨가시키는 재개발입니다. 확장, 개선, 첨가. 그 다음에 철거 재개발은 완전히 제거하는 재개발. 완전히 제거하는 재개발을 철거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철거 재개발만 재개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하는 것만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거는 재개발의 유형 중 제일 마지막 단계인 철거 재개발이고 노후 불량화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방지하는 거 이걸 보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얘는 제거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제거했다는 말이 나오면 보존이 아니에요. 근데 수복은요 현재 대부분의 시설은 그대로 보존하고 노후 불량화 된 거 있잖아요. 그것만 딱 없애는 거. 이 수복한다 그래. 그리고 조금 거기다가 그치지 않고 확장, 개선, 첨가시키는 걸 개량한다 그러고 완전히 제거하는 건 철거 재개발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요 재개발의 유형은 4가지가 있는데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번, 2번 헷갈려요. 1번, 2번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어떻게 나온다고요?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보전 재개발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X인데 시험장 가면 기가 막혀요.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보전 재개발이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보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전 재개발은요 제거했다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사전에 방지하는 게 보전이에요. 노후 불량화가 발생을 했고 나머지는 보존하고 그것만 제거하는 건 수복한다 그래요. 확장, 개선, 첨가시키는 건 개량, 완전히 제거하는 건 철거인데 3번, 4번 틀리지도 않고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재개발 안 틀리는 방법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제일 쉬워요. 사람에 비유하면. 자, 사람도 재개발을 하는데요. 아직 젊어요. 아직 젊어.
그럼 아직 노후 불량 발생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사전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채소,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히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을 직접적으로 안 쐬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을 좋은 거 쓰는 거예요. SK2 같은 거. 응? SK2 안 좋아해? 몰라요? 그거 좋은데. 모르는구나. 하여튼 그런 거 써요. 이게 보존 재개발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노후가 진행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근데 사전에 방지하는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존 재개발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요, 보존 재개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존 재개발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야? 노후 불량화가 진행되지 않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순간 기껏 해봐야 수복이지 보존은 못해. 보존은 노후 불량화 발생하기 전에 앞으로 발생할 것 같으니까 사전에 방지하는 게 보존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수복 재개발. 수복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것만 드러내는 거. 예를 들면 뭐 김이 죽은 깨 제거? 그 정도? 김이 죽은 깨 제거 같은 그 정도가 수복한다 그래. 알겠죠? 개량 재개발은 여기다가 이제 좀 개선, 확장, 첨가되는 이렇게 뭐 뭔가 개선되고 첨가되는 느낌이 들면 요거는 개량 재개발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얼굴에 첨가되는 뭐 이렇게 보톡스가 들어온다. 아니면 필러가 들어온다. 이거 개량입니다, 개량. 첨가됐잖아. 그리고 개선. 눈이 원래 커플이 한 개밖에 없는데 커플 두 개 만드는 거지. 이거는 보기 훨씬 낫죠. 개선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개량 재개발입니다. 쌍꺼풀 수술 정도까지를 개량 재개발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보톡스, 필러 시술하는 거 정도를 개량 재개발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철거 재개발은 말 안 해도 알겠죠? 예. 한 견적이 3, 4천 나오는 거야. 비포 애프터가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게 이제 철거 재개발이 됩니다. 완전히 갈아엎는 걸 철거 재개발이라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사전에, 저를 똑바로 왜 갑자기 내일 못 쳐다보는데? 쳐다봐봐. 자, 사전에 방지하는 거. 보존. 노후화된 것만 없애는 거. 좀 개선하고 첨가시키는 거. 완전히 갈아엎는 거. 철거. 근데 시험에서는 보존과 개량 요거 두 개를 비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할 게 없는데 사전에 방지하는 건 보존.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은 수복입니다. 보존이라는 말이 떠도 제거란 말이 있는 순간 무조건 수복입니다. 보존은 사전에 방지하는 게 보존입니다. 알겠죠? 예. 이번에는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을 살펴볼 건데 일단 책 하나 보시죠. 개발 사업 전에 땅이 100평 있었어요. 개발 사업 후에도 땅이 100평이 있어요. 개발 사업 전에는 땅이 100평 있었는데 개발 사업 후에는 50평밖에 없어요. 개발 사업 전에는 땅이 100평 있었는데 개발 사업 후에는 땅이 제로예요. 우리 이것을 권리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해보면 굳이 이건 권리가 불변한다 그러고요. 두 번째로 권리가 축소한다 그러고요. 세 번째로 권리가 소멸한다 그래요. 결국 개발 전과 개발 후에 땅의 변화가 없으면 권리 불변, 개발 후에 땅이 줄어들면 권리 축소, 개발 후에 땅이 없어지면 권리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칠판 보십니다.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존 재개발이라는 게 단순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매수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 혼합 방식이라는 게 있고 다섯 번째 합동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 혼자 자력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변할 일이 없어요. 권리 불변. 토지서 혼자 하는 개발. 환지 방식은 이제 가만지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권리가 축소됩니다. 축소. 매수 방식은 권리가 아예 공영 개발입니다. 이거 공영 개발. 정부가 토지를 다 사요. 그래서 되돌려 받는 토지가 없어요. 권리가 아예 소멸됩니다. 혼합 방식은 아무거나 혼합해서는 안 되고요. 환지하고 매수하는 걸 혼용하는 방식을 혼합 방식이라고 하고요. 신탁 방식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때 잠깐 단순 개발 방식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토지 소유 혼자 자력 개발하는 것으로서 권리가 불변한다. 그럼 저랑 잠깐 이 환지 방식하고 매수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하고 합시다. 환지, 매수. 근데 사실 환지, 매수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는 게 그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법이라고 배우십니다. 나중에 도시개발법을 배우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대표 유형이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환지를 배우시게 될 거니까 환지는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고 저한테는 환지를 대충 야매로 이런 게 환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진청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환지는 진청한에게. 환지는 진청한에게.
환지를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환지는 대충 야매로 이게 환지다라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번 보세요. 특정 지역에 토지가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토지들이 어떤 토지인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돌산이 막 쌓여져 있어요. 돌산 보이세요? 돌산. 여기 갈대밭, 억새풀, 황무지, 불모지. 여기는 쓰레기가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랑이 흐르는데요. 오급수. 그러니까 물고기도 못 살고요. 악취도 나고 막 그런 또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땅은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죠. 그런 땅을 미성숙지라 그래요. 미성숙지. 이 미성숙지를 깔끔하게 구획 정리를 합니다. 뭘 한다고요? 구획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환지 사업을 구획 정리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환지란 말이 없었고 옛날에는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획 정리가 딱 되니까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요걸 갖다가 성숙지라고 합니다. 성숙지는 두 글자로 택지라 그러고요. 그럼 이때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미성숙지를 성숙지로 바꾸는 요 작업을 우리는 택지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택지 개발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택지 개발은 택지가 아닌 걸 택지로 개발하는 거. 택지가 아닌 걸 택지로 개발하는 걸 택지 개발이라고 합니다. 택지 개발이 뭡니까? 택지로 개발하는 거. 이걸 택지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택지 개발이 됐습니까? 그럼 옛날에는 필요 없던 것들이 갑자기 필요해집니다. 왜냐면 여기 조만간에 아파트 들어올 거거든요. 이제 택지라 그랬잖아요. 상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갑자기 기반 시설이 필요해집니다. 돌산이었을 때, 억새풀이었을 때, 갈대밭이었을 때는 기반 시설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주택 들어오고 상가 들어오고 학교 들어올 거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도로 내겠습니다. 도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용 충당으로 땅을 일부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런 땅은 비용 충당의 땅이다 그래서 채비지라고 합니다. 무슨 지? 채비지. 그리고 이런 땅은요, 공익 목적으로 일단 남겨두고 봅니다. 공익 목적으로. 보류지라 그럽니다. 무슨 지? 보류지. 나머지 땅을 원래 토지 소유자들이 존재했을 거 아닙니까? 원래 토지 소유자들이 되돌려줍니다. 되돌려 받는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환지라 그래요. 환지는 택지 개발 사업 후에 다시 땅을 되돌려 받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다시 되돌려 받는 땅의 양은요, 원래 소유했던 양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왜냐면 가만지 되거든요. 왜 가만지 되는지 느낌이 왔잖아요. 도로 냈지, 채비지, 보루지 가져갔지, 나머지 땅을 되돌려 받으니까 땅에 받는 양은 줄지. 근데 원래 가지고 있는 땅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지해버리면 너무 과소토지가 됩니다. 그런 땅만 예외적으로 증환지나 입체환지를 하고 그때는 청산금의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데 그거는 전문가와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와 함께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개론 시간에는 그냥 이런 걸 환지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했을 때 가만지 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되돌려받는 땅의 크기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권리가 축소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 소유자도 난리를 치겠어, 안 치겠어? 안 치지. 치기는 뭘 쳐요. 생각 좀 해봐, 생각 좀. 띵커봐. 조금만 좀 생각해봐요. 원래 뭐가 있었어요? 돌산, 갈대밭, 억새풀, 오급수. 기억 안 납니까? 그런 땅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깔끔하게 구획 정리된 옆에 택지를 분양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난리 안 치지. 이번에는 매수 방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띵커봐. 자, 요 지역의 땅을 정부가 전량 매수합니다. 이걸 주체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괜히 전량 매수하기는 놔두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거든요. 공영개발이라고 해요. 이걸 공영개발. 공영개발은 정부 등이 매수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뭐를 사서 미성숙지를 다 사서 안 팔겠다 그러면 강제 수용도 합니다. 알겠죠? 깔끔하게 성숙지로 뭐 한다? 택지 개발한 다음 무슨 상태로? 택지 상태로 분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다 샀으니까 걸리적거리는 게 없지. 전부 마음대로 주물릴 수 있어요. 계획적이에요.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 있지. 두 번째,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익이 고스란히 정부한테 환수돼요. 개발이 이걸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 그래요. 아무래도 정부가 공급하는 땅 값이 비싸, 값이 싸.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근데 공영개발이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살 때 매입비 부담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요,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의 불만, 갈등. 세 번째는요, 정부가 공영개발 한다고 사업 진행하는 주변 지역으로는 뭐가 발생하겠어요? 투기가 발생하겠지. 땅값이 마구 오를 테니까 투기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점 세 가지 따라서 계획 환수 값싸게, 단점 세 가지, 매입비 민원 투기. 근데 이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공영 개발을 너무 대규모로 못해요. 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토지 소유자는 너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주변 지역에 너무 지가가 들썩이니까. 그래서 일부는 매수하고 일부는 환지하고를 혼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방식? 혼합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은 아무거나 혼합해서는 안 되고요. 환지와 매수를 혼용하는 걸 혼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매수 방식은 되돌려받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량은 있어 없어? 없어? 권리가 뭐 된다?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시 토지 소유자 혼자 하는 자력 개발은 권리가 뭐하고? 불비하. 환지는 권리가 축소. 매수 방식은 권리가 소멸. 근데 매수 방식은 단점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 일부는 매수하고 일부는 환지하고로 혼용하는 방식을 혼합 방식.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도시개발법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법은요, 한 90%가 환지 방식이에요. 90% 환지 방식이고, 나머지 10% 정도가 사용에 의한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하는 거지, 사실은. 매수 방식은 단점이 너무 많아서 다 매수를 못하고, 일부는 매수하고, 일부는 환지하는 걸 혼용하는 방식을 혼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법이 대표적인 혼합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지와 매수를 혼용하는 거죠. 맞나요? 예. 이번에는 신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 신탁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재작년에 신탁 찍었거든요. 재작년에 신탁 찍었고, 신탁 나왔어요. 작년에는 신탁이 한번 쉬었거든요. 작년에는 BTL, BTO 이런 거 나왔었어요. 작년에 찍었다, 또. 찍으면 거의 나온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작년에 찍으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BTL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BTO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BTO가 아니고 BTL이다. 이렇게 운영권을 결국에는 끝날 때 읽어보면 임대한다. 뭐 이렇게 제가 나온다 그랬었거든요. 그거 17회 때 나왔던 문제, 그대로 올해 한 번 더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나온지도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개론은 이종호 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부동산학 개론 이종호. 영어가 안 되면 시원 스쿨 들으면 되고요. 개론이 안 되면 이종호 스쿨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론 안 되니까 다 절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다 찍어내니까 찍는 것도 이렇게 이게 나온다라고 찍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온다까지를 다 찍어내니까. 참.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말했을 뿐인데 그게 왜 자꾸 시험에 나오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중요하다고 했을 뿐인데 왜 자꾸 그게 나 시험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왜 대장금 보면 대장금이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게? 홍시 맛이 나기 때문에 홍시 맛이라고 했는데 그게 왜 물으시면 하여튼 뭐 그런 거야 막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중요하다고 했을 뿐인데 그게 자꾸 왜 중요한지 물으면 나는 그냥 중요하다고 하니까 자꾸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그 시험 자꾸 나오고 막 그런다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자 그럼 집 한번 보시고 이번에 하나 찍어낸다면 저는 토지신탁을 찍겠어요. 토지신탁 집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를 갖다가 또 제가 내년 이맘때 할 거라고요. 내년 이맘때 뭐라고 할 거냐면 작년에 토지신탁을 찍었는데 토지신탁이 시험 나왔다 이런 얘기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똑같이 하겠지. 홍시 맛이 나기 때문에 홍시 맛이 난다고 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자꾸 시험에 나오고 그런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하겠지. 또 내년 이맘때. 후회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토지신탁은 중요합니다. 제발 보세요. 옛날에 토지 소유자가 살았어요. 옛날에 신탁회사가 살았어요. Once upon a tim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옛날에 토지 소유자가 살았고 옛날에 신탁회사가 살았어요. 자, 근데 토지 소유자가요 여기다가 그림 같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 건물주가 되고 싶나 봐요. 건물주가 되어서 이제 월요일 날은 여기서 월세 받고 화요일 날은 여기서 월세 받고 수요일 날은 여기서 월세 받고 그렇게 하고 싶나 봐요. 우리의 소원은 건물주니까. 그쵸? 예, 건물주가 되고 싶나 봐요. 근데 두 가지가 문제네요. 정말 위치가 좋은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긴 한데 얘가요 돈이 없어요. 건물은 짓고 싶은데. 그럼 돈 빌리러 가면 되지. 은행에서 잘 안 빌려줍니다. 왜 안 빌려줘? 돈 빌려주지. 여러분들 담보대출은 돈을 빌려주거든요. 담보대출은 돈을 확실히 빌려줘요. 근데 이게 건설자금대출은요 돈을 잘 안 빌려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쉽게 못 빌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땅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건설자금을 좀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 대출 물론 받을 방법은 있긴 한데 좀 어려워요, 이게. 뭐 도면 첨부되고 청구하는데 사업계획서도 내고 하는데 이게 돈 빌리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혹시 돈은 있는데 얘가 건물 한 번도 안 지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으면 좋은 건물, 나에게 월세 수익을 많이 주는 건물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탁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탁을 하는 순간 좀 이따 이유도 알려드립니다.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럼 이 토지가 누구 명의로 넘어간다? 신탁회사 명의. 신탁회사를 개발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요? 개발자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럼 얘가 얘한테 뭘 주냐면요.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뭐요? 자, 그럼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때 토지 소유자를 갖다가 맡겼다 그래서 위탁자라 그래. 그럼 얘는 받았다 그래. 받을 숫자 써서 수탁자라 그래요. 맞아요? 이 수탁자가 얘한테 뭐 줬어요? 수익증권 줬죠. 수익증권 소지자를 수익자라 그래. 무슨 자? 수익자.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 신탁은요.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돼요. 대부분의 토지 신탁은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됩니다. 물론 이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민법 계약법에서 배우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개론에서는 그 갑을 병까지 나오는 게 아니고 전까지 나오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는 겁니다. 환장하는 거지. 그거는 이종선에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종선에게. 근데 토지신탁은 대부분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돼. 그리고 지금부터 위탁자, 수익자라고 했던 토지 소유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신탁회사가 시공사 달려갑니다. 그 도면을 내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점을 좀 지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 스타일 알지? 내 스타일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얘 스타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단골입니다. 밥만 먹으면 개발만 하는 놈이에요. 그러면 내 스타일, 업자들마다 건물 짓는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얘는 얘 스타일을 알아요. 돈을 내면서 지어줘. 하면 열심히 짓습니다. 얘는 단골이니까. 두 번째 내가 아니면 금융기관 찾아갑니다. 금융기관 찾아가서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려주겠어? 안 빌려주겠어? 단골입니다. 지점장하고 형 동생하고 지내요. 단골입니다. 돈 쉽게 빌립니다. 왜냐하면 얘는요. VIP입니다. 이 은행이 VIP. 돈을 한두 번 빌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VIP 아시죠? VIP 모르시는 분들은요. 혹시 나는 은행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번호표를 뽑는다. VIP 아니에요. 그럼 번호표를 안 뽑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나? VIP들은요. 바로 지점장실 가면요.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VIP. 알겠어요? 두 번째. 나는 통장을 보니까 통장 색깔이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녹색이더라. VIP 아니에요. 통장 색깔이 황금색이더라. VIP입니다. 골드 색깔이더라. VIP입니다. 알겠죠? 집에 가서 통장 색깔도 한번 보고 번호표 안 뽑고 갔을 때 그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 VIP니까. VIP 종류는 두 가지 VIP가 있어요. 은행에 예금을 많이 넣는 VIP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평단이 5천만 원인가 이런 게 잘 모르겠는데 은행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좀 넣어놓으면 이제 VIP를 획득하기도 하고요. 대출이 많아도 VIP예요. 빚이 많아도. 근데 사실은 진정한 VIP는 대출 많은 VIP죠. 왜냐하면 은행에다가 이자를 꼬박꼬박 줄 거고 그 이자 수익으로 먹고 사는 게 은행이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수험생들 중에 선생님 나는 빚이 엄청 많은데 당신이 진정한 VIP예요. 나는 빚쟁인데 하시는 분들 단지 당신이 진정한 VIP세요. 진정한 VIP 손들어 보세요. 나 빚밖에 없다 많으시고 당신은 진정한 VIP세요. 아무튼 이 VIP니까 돈 빌리겠죠. 그래서 공사 대금을 지급합니다. 시공사한테 대금을 지급하면요 완성된 건축물이 인도됩니다. 인도. 그러니까 얘가 탁 맡길 때만 하더라도 뭐만 탁 맡겼냐면 토지만 탁 이렇게 맡겼는데 이제 뭐가 들어서냐면 완성된 건축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얘 명의로요 신문에 전면 광고 냅니다. 이 신문에 광고 낼 때 비싸게 내겠어요? 싸게 내겠어요? 싸게 내. 왜냐면 단골이에요. 광고도 많이 하니까. 그럼 얘가 광고 내는 게 훨씬 낫겠네. 광고 루트도 잘 알고. 그러면 블로그 광고도 막 하고 얘가요. 그럼 매수자나 임차자가 모집이 됩니다. 맞아요? 매수자, 임차자한테 뭘 하냐면 분양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분양 임대하면요. 분양 수익금이나 임대료 수익금이 생기겠죠? 그 수익금으로요. 원리금상을 합니다. 원리금상하고 남는 돈 있잖아요. 그죠? 남는 돈을 갖다가 자 지금도 중요합니다. 남는 수익 그리고 지분 이 토지 건물에 이제는 아까는 토지였지만 이제 토지 건물이지.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 싹 다 준다. OX 옵니다. 싹 다 줍니다. 얘는요 수수료 먹습니다. 신탁에서는 절대로 나서는 안 되는 말이요. 공유한다라는 말에 나서는 안 돼요. 그 신탁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두 개예요. 두 개. 자,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자금 차입, 공사 발주, 분양 임대가 누구 명의로 이루어진다? 신탁회사. 이게 토지 소유자 명의다. 그러면 X예요.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는 종료인데요. 신탁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 지분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와 신탁회사가 정답고 사이좋게 나누어 가진다, 공유한다, OX. X. 누가 다 가져간다?
토지 소유자 갖다 가져가고요. 신탁의 사람 못 먹어요? 수수료. 수수료 먹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런 개념이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왜 소유권 넘겼는지 알겠지 이제? 넘겼는지 알겠지? 넘겨놓으면 공사 단계가 여러분들 깔끔해요? 아니면 좀 껄쩍지근해요? 깔끔하지. 왜 토지 소유자는 입을 댈 게 없어요. 얘 스타일대로 짓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래서 믿고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빌리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잖아요. 맞죠? 분양 임대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요? 얘가 하는 것보다 쉽겠죠. 그러니까 예명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초기 단계 수익 증권이 교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수익 지분 소유권은 전부 다 누가 가져가면 원래 수익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는 뭘 먹고 수수료. 얘는 수익에다가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익자가 아니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럼 신탁은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반드시 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신탁입니다. 신탁 이해하셨어요? 그럼 신탁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 자금 조달을 토지 소유자 명의로 한다. X. 자금 조달을 분양 임대를 토지 소유자가 한다. 공사 발주나 뭐 물건의 인도를 토지 소유자가 나온다. X. 신탁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이익기초기 주체가 두 사람이다. X. 이익기초기 주체는 누구? 한 사람. 누구만? only 수익자. 토지 소유자만 이익기초기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교재 밑줄 한번 가볼게요. 508쪽. 가로 1번에 부동산 개발의 의의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3개 묶으시고요. 제일 밑에 가로 3번 부동산 개발의 주체에 따른 분류 3가지가 나옵니다. 1, 2, 3 3개 묶으세요. 1섹터, 2섹터, 3섹터 보일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이번에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라고 해서 가로 1번에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라는 글자 옆에 5단계란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제목 옆에 5단계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1번에 기본형에다가만 체크를 한번 하세요. 기본형. 기본형만 보시면 됩니다.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2번에 가로 2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과정 7단계. 그 앞에 별 하나 때려주시고요. 7단계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리고 박스는 됐고요. 파란색 박스는 됐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제목 구상단계 아이디어 단계 그거 밑줄하시고 구상단계 아이디어 단계 밑줄하시고 한 장 넘겨서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을 묶어주세요.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묶었습니까? 2번 제목이 뭐죠? 전실행의 동그라미. 2번 제목의 전실행의 동그라미. 그 옆에 가로 안에 예비적 타당성의 동그라미. 예비적 타당성. 예비적 타당성까지 동그라미. 하셨어요? 예. 3번은 부지 구입 단계 나옵니까? 예. 그 밑에 보니까 4번에 실행 가능성이 나와요. 실행의 동그라미. 그 옆에 가로 안에 있습니다. 타당성의 동그라미. 자, 그럼 대답합니다. 뭐를 기점으로? 부지맵을 기점으로. 부지맵 전에는 전실행, 부지매입하고 나면 실행. 이번엔 가로 안에 거 읽어볼게요. 부지매입 전에는 예비적 타당성, 부지매입하고 나면 그냥 타당성. 그 밑에 동그라미 5번에 금융할 때 금동그라미, 6번에 건설할 때 건동그라미, 그 다음 맛동그라미. 근것만은 시험에서 바꿔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7번에 마케팅 단계 보입니까? 바로 옆에 제목에 가로 안에 분양 임대 밑줄하시고 그리고 한 석 줄 내려와서 중요 임차인 사전 확보 밑줄하시고 중요 임차인 사전 확보. 밑줄했습니까? 예.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3번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 나옵니까? 예. 별표 한번 때려주시고 세 번째 줄에 가시니까 워포드라는 사람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세 가지로 분류했거든요. 법 동그라미, 시 동그라미, 비 동그라미. 법 12 이렇게 암기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돼요. 가로 1번에 법률적 위험 나옵니까? 예. 첫 번째 줄에 밑줄합니다.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 관계나 소유권 문제나 주민 민원 등의 사법적 관계. 이거는 공사법이라는 단어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가로 2번에 시장 위험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예, 제일 밑에 내려가세요.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보충학습 보이죠? 별 하나만 때려주시고 1번, 2번, 3번을 묶어주신 다음에 1번에 시장 동그라미, 2번에 시장성 동그라미, 3번에 흡수율 동그라미. 시장 동그라미, 시장성 동그라미, 흡수율 동그라미. 그 페이지 제일 밑에 하고 있습니다. 시장 동그라미, 시장성 동그라미, 흡수율 동그라미. 3번에 흡수율 분석 가볼까요? 흡수율 분석 첫 번째 줄 끝에 구체적, 미시적 이란 말이 밑줄 한번 해보시고 그 옆에 과거 추세를 파악한다 라는 말도 밑줄 한번 해보세요. 그 옆에 과거 추세를 파악한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가로 3번에 비용위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비용위험은 첫 번째 줄 중간에 추가로 부담의 동그라미. 추가로 부담. 그리고 보충학습으로 내려가셔서 최대 가격 보증계약 1번, 2번을 묶으신 다음에 2번에다가 동그라미만 닫으세요. 2번. 2번이 최대 가격 보증계약의 장단점입니다. 4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 나옵니까? 예, 별표 하나만 때려주시고 표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더 내려오시니까 가로 2번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유형에서 5단계 사업 나옵니까? 예, 먼저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지역경제. 지역경제는 첫 번째 줄 중간에 모든 부동산에 동그라미 하세요. 일단 모든 부동산을 거시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시장 분석 나옵니까? 예, 기역, 니은, 디귿 3개 묶어주시고 첫 번째 줄에 기역에 특정 부동산 동그라미 하시고 특정 부동산 그리고 디귿으로 가셔서 첫 번째 줄 중간부터 끝까지 밑줄 긋습니다.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고 시장 차별화는 공급 제품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다. 밑줄 한 다음 다시 한 줄 올라와서 시장 세분화는 누구 특성에 따라? 수요자 동그라미 하시고 시장 차별화는 무슨 특성에 따라? 공급 제품의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고 시장 차별화는 공급 제품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동그라미 3번에 시장성 분석이 나옵니까? 예, 기역에 개발되는 부동산 동그라미. 개발되는 부동산. 디귿에 네모 한번 쳐봅니다. 흡수율 분석 네모하시고 흡수율 분석 네모하시고 그 밑에 A번, B번은 묶어둡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제목 타당성 분석에다가 밑줄하고 동그라미 5번 제목 투자 분석에다가 밑줄하고 4번에서 5번 쪽으로 화살 표시를 딱 한번 해보세요. 4번에서 5번 쪽으로 화살 표시.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뭐가 있을 때 투자하지? 타당성 있을 때 투자하지. 시장성 있을 때 투자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예. 오른쪽 페이지. 가로 3번.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에서 2단계 설 나옵니까? 예, 별표 하나만 때려주시고 각각 2단계 설 각각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표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 분석이 기역, 니은, 디귿 3가지 묶어주시고 경제성 분석은 기역, 니은 2가지만 묶어둡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정보 제공, 제약 조건, 시장에서 채택 가능성을 따진다면 경제성 분석에서 수익성과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됐나요? 네. 한 장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가시니까 가로 2번에 재개발 나옵니까? 동그라미 1번은 됐고 동그라미 2번에다가 별표 기역과 니은을 묶습니다. 자, 기역이 보전 재개발이고요. 니은이 수복 재개발인데요. 기역 두 번째 줄에 밑줄합니다. 사전에 노후 불량화 진행을 방지. 수복 재개발은요, 두 번째 줄에 밑줄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 한 장 넘기셔서 518쪽에 개량 재개발은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3개 하겠습니다. 확장 동그라미, 그 옆에 개선 동그라미, 그 옆에 첨가 동그라미. 철거 재개발은 안 봐도 됩니다. 가로 3번.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 별 하나 때려 두시고요. 먼저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를 묶으신 다음 동그라미 1번에 단순 개발 방식 보니까 옆에 권리 불변 보입니까? 불변의 동그라미 가로 안에 있습니다. 권리 불변의 동그라미. 두 번째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이고 권리 축소의 동그라미. 매수 방식은 일단 그 제목 옆에 공영개발 찾아서 동그라미 하고요. 권리 소멸할 때 소멸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하고요. 공영개발이고 소멸한다. 혼합 방식은 매수에 동그라미 하고요. 환지에 동그라미 하고요. 그 사이에다가 플러스 표시를 하세요. 매수에 동그라미 하고 환지에 동그라미 하고 사이에 플러스 표시.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6번에 택지개발 나옵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10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